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강정수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회사는 이제 미디어 스피어의 네. AI 연구소장. 네. 연대 대학원 강의도 하고, 네. 그러고 네. 있습니다. 겸임 교수로 네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그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한번 네. 배웠었고 네네. 그 이후에도 와 이게 뭐 AI가 날이 갈수록 지금 너무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감히 진화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엄청나게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AI 시대로 따지면 이제 정말로 초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본격화되는 개화기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초입입니다. 우리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네.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지금 흑백 TV 수준이다. 그러니까 흑백 TV가 이제 나왔고 곧 칼라 TV도 나와야 되고 아이폰도 나와야 되고 아이폰 15도 나와야 되니 아직 네. 갈 길 멀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지만 네네네. AI와 로보틱스가 결합을 한다든지 AI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산업과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나갈 거고요. 뭐 일부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죠. 한번 경제 성장이 10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되는 이런 슈퍼 사이클의 등장이 AI로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지금 AI와 관련된 사업은 이제 겨우 시작된 태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뭐 제가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흑배 TV 처음 나왔을 때는 말하는 상자, 네. 신기한 상자, 활동 상자라 그랬었나요? 네. 막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챗 GPT 한 4.0 기준이 여전히 흑백 TV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컬러 TV도 나오고 네. LCD, 네. LED, OLED TV도 나오고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가고. 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들 중심으로 네. 시장 질서가 재편되는 거고 여기에 돈을 대는 기업들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예. 아마존의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클라우드 업체들이 우선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클라우드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초기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비판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AI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벌어들인 돈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끊임없이 사실은 적절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뭐 그건 당연히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뭐 일반 올해 2024년 1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갖다가 시스코랑 비교를 하면서 예. 시스코의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의 주가의 동향 모습하고 예. 지금의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버블이 올 수도 있다.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 시스코에서 통신 장비를 구매했던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네.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어요. 전혀. 아하.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면서 시스코의 장비 산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같이 붕괴됐던 것인데요. 네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 다르다고 보는 것이 우선은 지금 그 수많은 반도체는 AI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2024년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정말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을 80%까지 낸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서 AI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이익을 못 내느냐? 자, 그러면 오픈 AI는 이익을 많이 못 낼 수 있어요. 작년에 한 15억 달러 벌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은 AI 때문에 광고 효율이 높아져서 광고 매출을 크게 올렸던 메타가 왜 지금 작년에 저 H100 엔비디아 H100의 전체 생산량의 2023년 19%를 메타 혼자 13%를 메타 혼자 사갔고 1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갔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애저의 고객이 늘었던 거고 비즈니스가 창출됐던 거고 광고의 효율성들이 높아지면서 메타의 매출이 늘었고 수익률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겨우 시작되는 단계임에도 흑백 TV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스코하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비유했던 1월 달에 있었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는 정말 잘못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서부에 금강 바람이 분 거고 사람들이 다 몰려오면서 사실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를 우리가 청바지나 곡괭이 만드는 업체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금강을 캐는데 그걸 도와주는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비유도 맞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3주 전에 있었던 GTC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기술자 그 대회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곡괭이만 팔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앞에 있는 숙소도 우리가 만들겠다. 그 앞에 있는 음식점들도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와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거고 거기다가 AI 기술을 붙여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미약품 같은데 AI 개발자가 있을까요?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한미약품이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어도 요즘 AI 탤런트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S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인플렉션 AI라는 업체를 아예 그러니까 인재 인수하듯이 그 대표부터 그 대표가 예를 들면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 인재들을 갖다가 아예 그냥 싸그리 회사 인재들을 다 빼가는 이런 식으로 인재 경쟁이 지금 특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한국의 중견기업까지 AI 인재가 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제시한 건 뭐냐? 우리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같은 AI를 연구해 줄게. 그러면 너네들은 우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만 하면 이 AI 기술을 쓸 수 있으니 너네가 의학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바로 쓸 수 있을 거야. 로봇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유럽의 덴마크의 옥센에 보면은 한 500개의 로봇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 AI 개발자 아무도 없어요. 그 클러스터에는. 그러면 그 500개 기업들도 실제로 로봇을 제작하는 기업은 한 20, 30개 될 테니까 바로 예를 들면은 그루트라고 하는 이번에 GR 이 로보틱과 관련된 AI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고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고 그러면 그 서비스에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로봇과 AI가 결합하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전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생태계가 더욱더 커지는 거고 이 로보틱스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지금 잠재적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시스코처럼 수많은 닷컴 당시에 창업했던 닷컴들이 BM 없이 비즈니스 모델 없이 해서 통신 장비를 너도 나도 없이 서버 장비나 통신 장비를 사갔던 당시하고 지금처럼 이미 작년에도 2023년에도 AI 붐이 일 때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한 투자와 함께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리턴들을 물론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는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AI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개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슈퍼 사이클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AI 붐을 갖다가 거품이라고 보는 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금강이 서쪽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당시에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해서 너도 나도 마차 타고 떠났거든요. 그러면 거품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기꾼도 있는 거고 저쪽에 금강 없는데 금강 있다 그래서 우르르 사람 몰려갈 수도 있지만 실제 금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금강에 붐이 불었던 것처럼 AI에 관련된 산업에도 신뢰할 수 있는 AI와 그리고 미래의 전망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성장 기업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하게 믿을 수 없고 겉으로는 에드벌리온을 많이 띄워놨지만 믿을 수 없는 AI 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AI 붐이 버블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초기에는 산업에는 버블이 항상 동반한다고 봐요. 버블이 조정되면서 여기에서 알짜배기들이 치고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다 버블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는 질적으로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거품이 산업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버블이 쫙 불면 인재들이 그 산업으로 막 몰려가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산업의 경쟁력이 차곡차곡 올라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AI 시대가 또 원체 빠르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실체가 있는 거야? 과거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좀 겁이 날 정도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 샘 알트먼이 7조 달러인가요? 우리나라 돈을 거의 9천조 원을 투자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의 돈을 과연 이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거만큼의 이제 투자를 받아서 9천조 원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하나. 이게 참 보이지도 않는 선입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했냐면 샘 알트만이 7조 달러 프로젝트를 돈 구하는 것이 샘 알트만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와.
왜? 돈 구하고 나서가 더 어렵다. 돈은 있다. 돈은 있다. 우선 돈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못 갖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를 그러니까 아예 AI 칩을 공급하려고 하는 곳은 지금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80%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이 나고 있는 거고. 이익률.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뛰어드는데 영국에 지금 이름 기억나지 않는 유명한 투자자가 그랬어요. 특정 분야의 이 수익률은 네. 중간값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신호를 준 거예요 시장에. 우리 정말 떼돈 벌고 있어. 엔비디아가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 떼돈 버는 거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쪽에서 옆집에서 예를 들면 감자탕집으로 한 달에 수억씩 벌고 있대. 그럼 저도 감자탕집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옆집 그렇죠. 열고 싶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쪽에서 저렇게 돈을 번다라면 인텔, AMD부터 다 해서 몰려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샘 알트만도 나도 이거 들고 가서 앞으로 AI 칩이 이제 흑백 수준인데 흑백 TV 수준인데 더 많이 필요할 건데 이렇게 해서 종속되기 싫으니 우리가 AI 칩 시장을 10개라고 해서 7조 달러를 줬다라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이 수요는 높고 공급이 작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서 뭐 밤새서 그냥 개발하면은 그 다음날 솔루션이 태어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드웨어 장비인데 보통 ASML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네. 네덜란드에 있는 이 회사. 여기에 장비를 주문해서 이 장비가 와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2년 걸립니다. 예. 그건 뭐냐면 샘 알트만이 7조를 구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것을 구축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까지는 수년 2년 걸린다라는 거고 2년도 무슨 전제 조건이냐면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때. 이미.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려고 한다라면 아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또는 TSMC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인력 빼가겠죠. 그분들 월급 많이 오를 거예요. 네. 다 데려가려고 하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데려가더라도 최소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2년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엔비디아는 지금 곡괭이를 팔고 있는 건데 곡괭이만 팔지 않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AI 버티컬 서비스를 클라우드 버티컬 서비스를 하겠다. 로보틱과 관련된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쪽에 식당가를 열겠다. 쇼핑몰을 열겠다. 그다음에 호텔을 열겠다. 이런 지금 이 일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너무 좋지만 네. 이 계획이 현실화돼서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질지 시장 소구력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한 발 먼저 가서 지금 곡괭이 만들러 샘 알트만이 쳐들어오니 우리는 이 시장도 곡괭이도 계속 버전업을 하겠지만 다른 사업 영역도 곡괭이 기반한 이 광산 주변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매우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명한 전략이고 탁월한 전략이라고 해도 이 전략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여기에서 높은 프로핏 마진을 내면서 사업을 전개할지는 그건 좀 지켜볼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2년 후에 즉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는 수준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이 AI 칩 시장의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볼 문제지만 대단히 지금에 나오는 전략적인 어떠한 방향 제시는 대단히 요즘 전문가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엔비디아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 샘 알트만의 움직임이 합리적이다. 네. 합리적이다. 네, 이건 시장의 신호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의 신호가 작동하는 네, 방식이다. 그러니까 즉 수요가 엄청나게 크고 공급이 작고 그리고 수요가 일시적으로 수요가 팽창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팽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급 주체가 엔비디아 하나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시장은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H100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사실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르는 가격을 감당하면서 비즈니스를 청출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금강을 캐는데 곡괭이 값이 여기서 캐어 나오는 금의 반값인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네 수익률이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곡괭이 값을 낮춰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금강도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10개가, 20개가 보이니 여기 들어갈 곡괭이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저 혼자서 다 생산하네?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돈 벌어서 곡괭이 장사에게 또 배불려주고 있다. 이런 판단들을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독주 체제인데 AMD는 좀 따라가고 있고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쿠다라는 어떤 개발 생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건데 엔비디아의 독주가 얼마나 갈지 물론 이거는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독주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우선 2024년에서는 경쟁자들이 있어도 예를 들면 구글이 구글 자체 칩을 만들고 텐서플로우를 만들고 TPU를 만들고 테슬라도 자체 칩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오기도 하고 자체 칩도 만들고 어차피 자체 칩 만들어도 다 TSMC가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산은. 네. 그리고 뭐 메타도 이제 자기가 설계하겠다. 또 ARM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AI 칩 만들겠다. 해서 사실은 인텔도 우리 곧 만들겠다. 지금 벌써 3나노 공장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공장 저도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경쟁이 되게 치열하지만 우선 2024년은 대단히 안정적인 틀 내에서 엔비디아가 수성할 거라고 보고요. 네. 2025년부터 이제 하반기 정도 가면은 본격적으로 경쟁사들의 제품이 시장에서의 호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쿠다 같은 이러한 해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락인 이펙트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네. 지금 구글하고 지금 몇 군데 업체들이 삼성하고도 결합을 해서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오픈 소스로 풀어버리는 쿠다에 경쟁할 수 있는 쿠다에 쓰던 사람들이 바로 쉽게 이사 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만들자 이런 식의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해자와 해자의 싸움들이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해자만이 엔비디아를 보호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거 다른 데 가서 소프트웨어 쓰더라도 충분히 똑같은 퍼포먼스를 다른 쪽에서 낼 수 있다라면은 다른 쪽 이동도 할 거고요. 뭐 선택할 수 있다. 수요 아니면은 최소한 이 공급선의 다변화 네. 이런 전략은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있는 쿠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발표한 NIM이라고 하는 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어느 정도 해자 전략인 건 맞지만 이것만을 엔비디아가 믿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물론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경쟁자가 올 때 자신들은 이번에 블랙웰 네. 200을 얘기하는 것처럼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전기도 적게 드는 연산 속도는 좋아지는 이런 식의 GPU 업그레이드를 분명히 할 거예요. 자체 상품의 업그레이드도 할 거고 쫓아오는 경쟁자들도 존재하지만 상품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기초로 해서 직접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겠다. 네. 그런데 제네럴한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면 MS하고 AWS하고 구글하고 경쟁하는 건 되게 껄끄럽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요 고객이니까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버티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게 자율주행과 로보틱과 바이오테크놀로지인 거죠. 이런 식의 부분은 물론 이것도 MS라든지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하고 겹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정면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독주지만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 경쟁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네. 그때부터는 정말 피튀기겠네요. 네네. 근데 보셔야 될 것은 네네네. 이 디맨드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수요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수요 시장이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공급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하고 아하. 수요 시장은 계속해서 흑백 TV 시장에서 칼라 TV 시장으로 진화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스마트폰과 이런 시장으로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라면 네네네. 디맨드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디맨드 시장이 커진다는 전제 조건에서 공급 경쟁이 심화된다고 봐야지 디맨드가 고정값을 가지면서 공급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확장성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면 엔비디아의 시장 잠재력이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네네. 뭐 예를 들어서 TV 메이커들이 막 TV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데 뭐 삼성, LG, 뭐 소니, 파나소닉 다 경쟁하던 그런 것처럼. 네. 근데 물론 이제 압도적인 존재가 하나는 확실히 있는 거고요. 네. 엔비디아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 네. 쪽 이야기를 이게 과연 독주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AI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이제 챗 GPT, 오픈 AI가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쪽도 따라오는 자들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네. 구글도 이제 제미나이가 발표가 됐고 이제는 아예 바드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네네, 제미나이로 이제 대체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의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서비스가 있죠. 엔트로픽. 예. 거기도 거기도 또- 아마존에서 크게 투자하고 구글도 투자했던 사실 오픈 AI의 멤버들이 빠져나와서 예. 오픈 AI의 뭔가 철학과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것이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고 여기서 최근에 이제 클로드라는 걸 만들었고 클로드를 네네. 그 전부터 만들었던 버전을 업 시켰고 네. 많은 이용자들이 저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챗GPT 유료에서 네. 클로드를 갈아탔어요. 오. 네, 클로드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챗GPT 또 4.5나 5.0이 나오면 또 다시 갈아타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건 대단히 기초적인 서비스예요. 여기서는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하고 사실은 또한 프랑스에서도 미스트랄이라고 해서 네. 프랑스에서도 좀 유사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사실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또한 여기 못지않게 중국 또한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춘추전국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것 또한 저는 인프라 AI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인프라다. 이제 응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 기업의 어떠한 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챗GPT라든지 뭐 그것이 이제 MS의 코파일럿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MS 워드 360에 그냥 붙었던 거를 끝나지 않고 코파일럿 파이낸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전통적으로 SAP 그러니까 SAP이 지배하고 있던 시장으로도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존 시장도 이렇게 버티컬한 AI들이 각계격파를 할 거고 또는 이제 팔란티어처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전쟁 관련된 AI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한 지금 특수하게 발전하고 있고 전쟁에서 쓰였던 팔란티어가 주가가 요즘 상승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됐던 것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시키면서 이러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서포팅을 해주는 좀 이런 식의 AI 부분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엔비디아 얘기했다는 것처럼 자율주행도 좀 질적인 특히 테슬라가 엔드투엔드 AI를 쓰면서 질적인 전환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 로봇 산업도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미래의 산업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디짓이라는 지금 그 에자일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 디짓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올해 10,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00대를 짓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2024년 하반기라든지 2025년에는 아마존 물류창고에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과 형태가 유사한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대로 벌써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이것에 맞춰서 중국 또한 2025년에 이러한 기업들을 갖다가 200여 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2027년에는 글로벌로 리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5개에서 10개를 키우겠다는 전략을 2023년 11월에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부분 많이 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군사 영역, 그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업무 효율성 영역들, 그다음에 뭐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산업 영역,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AI들이 이제 전통적인 산업들과 또는 전통적인 어떤 사업 영역들과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시너지는 많이 내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과 경쟁 그 시장 구도를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 요게 이제 판도가 되게 이제 재미나는 건데요. 네네. 엔트로피 클로드 요거는 이제 상용화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저도 한 이거 안 달에 써봤거든요. 똑같이 해가지고요. 오픈 AI랑 가격이 똑같은 거네요. 네, 가격이 가격 정책이.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요, 글을 좀 따뜻하게 써요. 저의 느낌. 그게 느껴지나요?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따뜻하게 표현하는데, 우선 좀 제미나이는 조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공무원스럽고요. 좀 딱딱하고, 예. 너무 지나치게 논리 정연하고 하는데, 그리고 좀 오픈 AI는 조금 그러니까 익숙하다라면 클로드는 조금 더 말들이 부드럽고, 그리고 훨씬 더 저에게 인간적으로 더욱더 설득력이 있고 효율도 좋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어로만 써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클로드 서비스가 훨씬 더 오픈 AI 지금 4.0 터보보다는 좀 낫다라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근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용자들마다 좀 느낌이 날 건데 오픈 AI는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5.0을 벌써 개발해 놓고 내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쵸.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언론 인터뷰에서 5.0의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스마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더 똑똑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 있는데 공개할지만 언제 모르네. 공개할지의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발짝 정도 오픈 AI가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TV 시장에서 소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삼성이 LG가 그거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의 10년과 20년을 바라볼 때 오픈 AI가 독주할 것이다. 또는 클로드가 독자할 것이다. 또는 미스트랄이 독자할 것이다. 또는 메타의 이 람다라고 하는 이 오픈 소스가 뭐 독자할 거다. 이거를 쉽게 지금 현재는 판단할 수는 없고요. 한 4-5개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지배권을 놓고 계속해서 기술에 대한 투자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구글의 제미나이도 사실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고요. 예.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 중국에 있는 AI 기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 로컬리티를 좀 강조했던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곧 나올 거라고 계속해서 에드발리만 띄우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의미 있는 좀 AI의 성취를 못 내고 있는 것 좀 우려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인 거죠. 네. 너무 이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벌어질까봐. 있으니 네. 근데 뭐 언젠가는 역전할 수도 있고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투자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